안녕하십니까? 서울 잠실에서 경비원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저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던 정든 저의 일터를 떠나게 됐는데, 사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일흔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제 인생은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사정을 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랍니다. 남은 제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줬거든요.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저희 가정에도 사실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 바로 위에 형과 나이가 10살 차이가 날 정도로 늦게 태어난 늦둥이였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부모님들과 형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었고,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던 저의 7살에 부모님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네 둘 못 먹여 살려. 나 이제 20살이야. 20살인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먹여 살리겠어? 나는 내 살 길 찾아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살 길 찾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누나, 성광이 이제 7살이야. 나야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된다지만 어떻게 7살 난 애한테 알아서 먹고 살 길 찾아가라고 할 수가 있어? 누나,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 우리 둘을 버리면 안 되지. 우리 둘이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왜 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 말을 그렇게 하면서 나 있으면 학교 안 그만둘 거잖아. 내가 너희들을 부양해야 될 이유라도 있니? 나는 내 인생 바쳐서 너희 둘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아버지랑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 중에서 정확히 3분의 1 내가 챙겨갈 테니까 태광이, 너는 성광이를 네가 책임지든지 너도 너 살 길 찾아가든지 알아서 해. 저와 13살 터울이었던 첫째 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고등학생이었던 형과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울고불며 누나를 붙잡아 보기도 했지만 누나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저희를 뿌리치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가 버렸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누나까지 잃게 되자 어린 나이에 제가 받은 상처가 엄청 컸었는데, 그래도 형만큼은 끝까지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성광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너한테는 형이 있잖아. 형이 어떻게든 우리 성광이 학교도 보내주고 할 테니까 성광이, 너는 형만 믿고 이제 그만 울어. 당시 17살이었던 형은 누나까지 떠나고 난 후에는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저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어야 했지만 늦은 시간에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성광이 내일부터 초등학생 되는 거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돼. 형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 근데 학교 가면 나만 아빠랑 엄마 없는 거야? 철원이가 그러던데 학교 가면 나만 고아라서 놀림당할 거래. 철원이 말이 사실이야? 못된 친구들은 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착한 친구들이라서 놀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이 이렇게 있는데 성광이가 왜 고아야? 성광이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야 돼.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부터 저는 그게 제 운명이라 깨닫고 힘듦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걸 티낸다면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 형까지도 힘들어질까 티를 내지 못하며 살아왔죠. 형님, 지금까지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공장으로 바로 취직을 할 생각입니다. 취직해서 돈 벌면 제가 지금까지 형한테 받은 것들 다 갚을 테니까 형님은 이제 형님 인생 사십시오. 나는 지금 너 대학 보내주려고 돈 모아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만 해. 누가 너보고 돈 벌라고 시키기라도 했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형이 돈 벌 만큼 벌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형님, 언제까지 저 때문에 희생하시면서 사실 생각이세요? 형님 친구들은 다 제 짝 만나서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데 형님은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버지랑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너를 내 새끼라 생각하고 살았어. 그리고 나는 너 대학까지 보낼 생각이니까 형님 속 썩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형이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형님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지만 형의 극구 반대로 저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사실 제 나이 때 대학을 가는 게 흔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됐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형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광아, 형은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히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너 대학도 졸업했으니까 형은 이제 형 삶을 살도록 하마. 그래도 괜찮겠냐? 당연하죠, 형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형님 보살필 테니까 이제는 형님이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형님도 얼른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시고 그러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형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 곧 결혼할 생각이다. 너 대학 졸업하는 것만 보고 장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조만간 내가 너한테도 인사시켜주마. 잘 됐네요, 형님. 저는 형님이 평생 노총각으로 사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형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형님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형수님은 형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했으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형과 형수님은 결혼 후 1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화목한 형님의 가정이 부러웠던 저도 없는 형편이긴 했지만 만나고 있던 아내와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광아, 너도 좋은 짝 만나서 가정 이룬 모습 보니 형이 뿌듯하구나. 너도 곧 아버지가 될 테니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항상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형한테 말하도록 해라. 형님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꼭 형님처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형 도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이를 먹어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언제든 성광이 네 편 돼주고 네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형만 믿고 우리 잘 살아보자꾸나. 비록 넘치게 많은 걸 가지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형만 있으면 저는 이 험난한 세상도 무사히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형과 형수님은 교통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나셨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2살 된 조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여보, 장례식도 안 끝난 마당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준성이 어떡할 거야? 설마 당신이 준성이 키울 생각은 아니지? 아니, 아직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아니면 준성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커야 되는데 내가 알기론 준성이한테는 제대로 된 외가 가족이 없는 걸로 알아. 우리가 준성이 키우는 건 무리야. 곧 있으면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애 둘을 먹여 살려. 그리고 어떻게 갓난애랑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를 같이 키우겠냐고. 나 그 짓 절대 못해. 그럼 갈 곳 없는 애를 모른 척하란 말이야? 준성이가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형님 애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도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해주셨는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 뱃속에 당신 새끼가 있다고. 아주버님 애 거두다가는 우리는 우리 새끼한테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나마 형편이 좀 넉넉하면 몰라도 우리 형편에서 준성이 데리고 오는 건 절대 무리야. 형과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아내의 의견대로 조카를 형수님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마땅히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조카를 제가 키우고 싶었기에 제가 조카를 거두려고 했는데 아내와 장모님은 계속해서 조카를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남서방, 자네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결혼 허락을 시켜줬더니 이게 무슨 짓인가? 우리 혜민이가 왜 자네 조카까지 걷어 키워야 되냔 말이야. 나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마음 아프더라도 자네 조카 고아원으로 보내든가 하게. 장모님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형님이 큰돈 보태주셔서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 장모님도 아시죠? 그때 장모님도 우리 형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셔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부모 잃고 혼자 남게 된 제 조카 절대로 고아원에 못 보냅니다. 왜? 조카 보니까 어릴 때 자네 모습이 생각나서 못 보내겠나? 그래도 그때는 자네한테 형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 자네 우리 혜민이랑 뱃속에 있는 애 먹여 살리기도 힘들면서 어떻게 조카까지 걷어 키우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자네 바깥일하면 결국 우리 혜민이가 어린애들 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아이 둘 키우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겠죠? 제가 혜민이한테 잘 할 테니까 모질게만 굴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우리 조카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울고불며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아내와 장모님에게 사정을 했지만 장모님은 기어코 저희 둘을 갈라놓으시려는 건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만삭이었던 아내도 저에게 이혼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준성이 데리고 올 거면 나랑 이혼할 생각하고 데리고 와. 그리고 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태어나면 바로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애 둘 키워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당신도 정말 너무하다. 당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준성이 반대하고 싶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그리고 당신 말대로 준성이랑 우리 애 둘 다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새 출발하든가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저는 조카와 함께 형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조카를 고아원으로 보내면서까지 아내와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돈도 벌 수 있고 다 큰 성인이 혼자서 애 둘을 못 키우겠나 싶어 저는 정말 혼자 아이 둘을 키울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도대체 당신한테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해줄 말 없고 날 설득시키려고 온 거면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나 더 이상 당신 괴롭히고 싶지 않고 당신도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그땐 엄마도 옆에서 부추기고 나도 화나서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죽어도 없어. 준성이 어떻게든 당신이 키워야겠다면 일단 데리고 와봐.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당신이랑 내가 설마 애 둘 못 키워내겠어? 아내에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내고 난 후 저는 부모 잃은 조카를 형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부모가 되어 키워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를 입양해 제 호적에 올렸고 그 후 태어난 친아들과 차별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냈습니다. 조카도 저와 아내에게 아빠 엄마라 부르고 저희를 부모로 여기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장모님은 제 조카를 저희의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휴, 이 집 구석에 딸 하나만 있었어도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사내 녀석들밖에 없으니 분위기도 칙칙하고 올 때마다 내가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아, 엄마, 그래도 우리 준수가 딸 같은 아들이라 그나마 괜찮아. 준수 애교 많아서 엄마한테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딸 이야기를 꺼내? 너네 형편이 안 좋아서 딸 못 낳은 게 내가 다 아쉬워서 그렇지. 준성이 쟤만 아니었으면 너네 둘째도 낳고 했을 텐데. 아니다. 뭐 이걸 저 어린애 탓할 게 아니라 능력 없는 남서방 탓을 해야지. 엄마, 애 듣는 데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딸을 내가 낳고 싶다고 하면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준성이랑 준수만 있어도 충분해. 장모님은 제 조카에게 눈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아 했었고 아이들을 대놓고 차별하며 저희 가족들에게 크나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줬습니다. 준성이랑 준수 둘 다 축구 배우고 있다면서? 얘나 지금이나 운동시키면 돈 많이 드는 건 똑같던데 왜 애들 둘이나 축구를 시키고 있어? 장모님,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준성이랑 준수 둘 다 운동신경도 좋고 머리가 좋아서 축구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월등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겠어요. 저희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시켜보려고요. 누가 보면 자네 돈 엄청 많이 벌어오는 줄 알겠어? 생활비 줄여가면서까지 애들 둘 다 축구 시킬 필요가 있냔 말이야. 그냥 준성이 쟤보고 축구 포기하라고 해. 이렇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가 뭔데 자네 돈으로 축구까지 하며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야? 장모님, 죄송한데 자꾸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바래서 투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리고 준성이 제 자식인데 저희한테 얹혀 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장모님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집니다. 어이씨구,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겐가? 아무리 자네가 자네 새끼처럼 생각해도 쟤는 절대 자네 새끼가 될 수 없네. 축구 유망주였던 조카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난 후 먼저 저희를 찾아와 축구를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축구 그만하고 싶어. 솔직히 축구하는 거 힘들고 재미없어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준성아,
준수보다 축구하는 거 더 재밌어 했던 게 넌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설마 할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긴 하잖아. 우리 집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둘 다 축구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형이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맞아. 할머니 괜히 그러시는 거고 아빠는 너희 둘 다 축구 시켜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축구해. 네가 재밌게 해야지 준수도 너 따라서 하지. 네가 그만둔다고 하면 준수도 그만둘 거야. 아니야. 나는 축구도 재밌고 공부도 재밌으니까 돈 덜 드는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빠, 나 공부로도 성공할 자신 있어. 조카가 축구를 포기하자 동생이었던 아들도 뒤따라 축구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하지 않으면 자기도 하기 싫다면서 말이죠. 장모만 아니면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화목한데 장모는 꼭 화목한 저희 가정에 악역처럼 끼어들어 회방을 놓으셨습니다. 준수야, 이리 와봐라. 너 이번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기특해서 할미가 용돈 좀 가져왔다. 이걸로 준수 너 갖고 싶은 거 사도록 해. 할머니, 형은 반에서 1등 했다는데요? 그럼 형도 같이 용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번에 형이 공부 가르쳐줘서 성적 오른 거라 형도 꼭 용돈 줘야 돼요. 할미가 돈이 없어서 형은 못 줄 것 같으니까 준수 너만 받는 걸로 해. 그리고 할미는 내 새끼가 잘한 게 좋지 남의 새끼가 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할머니 새끼야? 형도 아빠랑 엄마 자식인데? 그러면 형도 할머니 새끼지. 할머니 자꾸 우리 형 미워하고 그럴 거면 우리 집 오지 마. 나 이 용돈도 안 받고 싶어. 저는 대놓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장모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장모의 말에 상처를 받아 하는 조카를 보며 참을 수가 없었죠. 장모와 싸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는 결국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하게 됐는데 그 말을 조카가 들은 건지 어느 날 저녁 식사하던 중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해. 그래서 나는 괜찮으니까 제발 그만 싸워. 엄마랑 아빠 싸우면 나도 힘들고 준수도 힘들단 말이야. 준성아, 아빠랑 엄마는 절대 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무슨 이유로 싸웠든 너네 앞에서 싸운 건 엄마랑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앞으로 준성이랑 준수가 걱정 안 하도록 안 싸워볼게. 아빠, 내가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속도 안 썩이고 바르게 자라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랑 아빠한테 꼭 효도할 테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참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잘 되면 할머니도 별 말씀 못 할 거야. 나이에 맞지 않게 애어른이 되고 크면 클수록 저희 눈치를 보는 조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희를 부모로만 생각하고 자라주면 고마울 텐데 장모의 차별이 심해지니 조카는 점점 우리를 마음 편하게 부모로 생각하기 어려워진 듯 했습니다. 조카는 약속대로 저희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자라줬고 공부도 열심히 한 덕분에 서울에 있는 꽤나 유명한 학교에 합격증까지 받아와줬습니다. 그런데 수능까지 친 아들이 갑자기 저희에게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그냥 대학 포기하고 바로 취직할까 생각 중이야. 그 대학 가는 것도 좋겠지만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가장 먼저 벌고 싶더라고. 나 공부하는 것보다 돈부터 먼저 벌고 싶어. 준성아, 3년 내내 공부만 해서 기껏 좋은 학교에 합격해놓고 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돈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벌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거야. 너 대학 포기하는 거 아깝지도 않아? 엄마는 절대 반대야. 엄마, 나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어. 지금 내가 대학 가면 서울에 있는 집도 구해야 되지, 4년 동안 등록금도 내야 되지, 몇 년간 나한테 들어가야 할 돈만 억소리가 나게 많은데 그럴 바에 나는 그만큼 돈을 벌고 싶어. 네가 돈 걱정을 왜 해? 돈 없어서 너 대학 못 보내줬으면 우리가 가지 말라고 했겠지. 엄마랑 아빠 충분히 너 대학 보내줄 능력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 조카는 끝까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결국 제가 먼저 아내를 설득해 조카가 하려는 일들을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준아, 아빠도 네가 대학을 포기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아쉽긴 하지만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뜻이 있어 보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마. 대신 나중이라도 대학 다시 가고 싶어지면 그땐 꼭 아빠한테 말해서 대학 가는 거다.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나 스스로 뭐든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학 포기하는 거 허락해줘서 고마워. 내가 꼭 잘 되는 모습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줄게.
조카가 워낙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서 그런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꽤나 괜찮은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카가 어린 나이부터 꽤 큰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저는 조카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던 해에 돈 문제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 준수 말이야.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서 차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내가 중고차 한 대를 사줬거든.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해.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중고차를 사줬어? 설마 장모님이 준수 타고 다니라고 사주신 건 아니지? 내가 장모님한테 도움 같은 거 받지 말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장모님한테 도움 받는 순간 장모님도 우리 집 일에 참견하신다고. 엄마 도움 안 받았어. 준수 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짜리 산 거야. 당신은 왜 사람 말끝까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데? 준수 대학 등록금으로 중고차를 사면 등록금은 어쩌려고 그 돈을 찾아낸 데 쓴 거야? 당신 진짜 미쳤어? 애는 철딱선이 없어서 그렇다 쳐도 엄마라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준수 등록금을 준성이가 내준다고 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준수 등록금이랑 내가 모아둔 돈이랑 해서 사준 거야.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들 등록금으로 차를 샀겠어? 조카가 아들의 등록금을 내준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고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런지 입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여보, 왜 그래? 당신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 준성이가 준수 등록금 내주기로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준성이가 왜 준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데? 설마 당신이 먼저 준성이 보고 준수 등록금 내달라고 부탁한 거야? 아니, 준성이가 준수 형이잖아. 준성이 돈도 잘 벌고 모아둔 돈도 많으니까 준수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한 거야. 당신은 설마 내가 하면 안 되는 부탁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한테 생각이란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됐지. 준성이가 버는 돈은 준성이가 쓰고 싶은데 쓰게 내버려 뒀어야지. 당신은 자식이 벌어오는 돈 그런 식으로 쓰고 싶어? 당신도 알겠지만 형이란 그런 존재야. 동생 뒷바라지하고 사는 게 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신 형도 당신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준성이라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4년 내내 등록금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첫 학기만 내달라고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준성이가 우리 형님처럼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이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살아? 준수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준성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조카가 친아들의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자식의 돈을 당연히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내와 친아들에게 화가 난 제가 한동안 아내와 아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지냈는데 참다 못한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준수가 당신 눈치 보는 거 안 보여서 그래? 그리고 준성이만 당신 아들이야? 준수도 당신 아들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건데? 준성이나 준수나 나한테 똑같은 자식이고 준성이가 준수가 했던 짓 했어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준성이라고 나한테 더 특별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볼 때 당신은 준성이를 당신 어릴 때 모습에 투영해서 보는 것 같은데 준성이 불쌍한 애 아니야. 그리고 난 가족끼리 당연히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랑 우리 준수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어. 당신 계속 그런 식으로 준성이만 감싸고 돌 거면 준성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참지 않은 성격에 저는 집을 나가라는 아내의 말에 짐을 싸들고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성격이 불같은 것도 있었지만 도저히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아 화가 풀릴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가족들 없이 혼자 지내는 삶이 편해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결국 조카와 친아들 그리고 아내가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 내가 철이 없어서 생긴 일이야. 처음엔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차를 너무 가져보고 싶어서 내가 쫄라서 엄마가 억지로 사준 거였어. 엄마는 정말 잘못이 없어. 아빠, 그 준수 등록금은 내가 흔쾌히 주겠다고 해서 준 거지 엄마가 달라고 떼쓰거나 당당히 요구해서 준 게 아니야. 엄마도 조심스럽게 이야기 꺼낸 걸 내가 준수 대학 선물로 대신 내주고 싶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우리랑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결국 저는 가족들이 내민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대학을 재밌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조카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조카도 대학을 다니는 동생을 보며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성아, 그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준성이 너 지금부터라도 다시 대학 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너 정도 머리면 1년만 준비해도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지 않겠니? 너 지금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잘 지내는 거 알지만 아니, 준수 저렇게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너 대학 포기한 게 아직도 마음이 안 좋구나. 아빠, 사실 나 올해 재수 준비하고 있긴 했어. 준수 대학 가는 거 보니까 나도 대학에 가고 싶기도 했고 회사 다니면 다닐수록 대학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 나중에 대학 합격하면 그때 가서 아빠랑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게 돼버렸네. 잘 생각했다 준성아. 그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어떻게든 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 목표로 공부해라. 아빠는 지금이라도 네가 대학 가는 모습 꼭 보고 싶구나. 아빠, 나 모아둔 돈 많아서 대학 등록금 걱정은 아빠가 안 해도 돼. 나 내가 번 돈으로 대학 갈 정도로 능력 좋은 남자라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무조건 장학금으로 대학 다닐 거니까 아빠는 나 재수 성공하기만 기도해줘. 조카와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 형편도 꽤나 괜찮아져 아들 둘 정도는 충분히 제 능력으로 대학을 보내줄 수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들 그리고 조카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들 하고 있는 거야? 복도에서부터 싸우는 소리 다 들리던데 왜 생전 안 하던 짓들을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준성이 너는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거야? 가족들이 단체로 싸운 적이 없어서 그 광경이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조카가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크게 당황한 제가 무슨 일이냐 묻자 조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며 저에게 이르듯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준수가 허락도 없이 내 카드 들고 나가서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이나 긁었어.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돈 쓰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 돈 엄마랑 준수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빠.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랑 준수가 말해봐. 준성이 말대로 당신 허락도 없이 준성이 카드로 몇백이나 긁었어? 저의 질문에 아내와 아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인정을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려고 하자 아내는 제 말을 끊고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없이 준성이 돈 쓴 건 미안하지만 엄마가 아들 돈 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준성이 네가 그 돈을 아까워하는 거에 실망했어. 엄마,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돈을 엄마랑 준수가 말도 없이 써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야. 내가 아무리 엄마 아들이라도 그 돈이 내 돈이지 엄마랑 준수 돈은 아니잖아. 그리고 20만 원 쓴 거였으면 내가 이랬겠어? 나 대학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걸 엄마가 다 쓰면 어떡하냐고. 그럼 말을 했어야지. 그 돈이 대학 갈 돈이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썼겠니? 그리고 그 돈 갚아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 이렇게 쪼잔하게 키웠어? 엄마는 너 이렇게 안 키웠어. 아내와 조카는 제가 있는 걸 까맣게 잊었는지 다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잘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옆집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싸우는 아내와 조카에게 화가 난 제가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이게 뭐라고 그렇게 싸우고들 있어? 당신은 당장 준성이한테 사과하고 준성이 너도 그만 화 풀어. 네 엄마랑 네 동생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열을 내면서 화를 내고 그래? 그 돈은 아빠가 돌려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 아빠도 결국 이럴 땐 내 편이 아니라 엄마랑 준수 편을 드는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그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빠만큼은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빠도 똑같아.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되는 거고 너는 그 사과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 철딱서니 없는 소리 그만하고 준성이 너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아니, 나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안 그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어.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아빠랑 엄마 그리고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결국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칫밥 먹고 살기 싫어. 조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아내와 아들이 조카를 말렸지만 조카는 가족들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조카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준성이가 착하니까 그 돈 써도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였어. 근데 애가 너무 불같이 화내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얘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나 싶었지. 그 돈으로 대학 가려고 한 건지 나는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애가 화낸다고 당신도 똑같이 화를 내면 어떡해? 일단 가만히 있어봐. 준성이도 지금 화가 나서 이성 잃고 저런 거니까 정신 차리면 돌아올 거야. 준성이 돌아오면 당신이랑 준성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제가 키운 아이는 제가 잘 알았기에 저는 조카가 반드시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카는 돌아오지 않았고 조카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장모님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애가 집 나갔는데 뭘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 잘 됐다고 생각해. 나는 남서방이랑 우리 혜민이가 그 녀석 장가갈 때 돈 보태줄 생각하면서 혼자 열불이 터졌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그런 말 할 거면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안 그래도 우리 충분히 힘들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준성이 이 사람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된다고. 너는 뭔데 걔를 네 아들로 생각하고 있니? 걔 때문에 우리 준수 부모 사랑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준수한테만 집중해서 제대로 부모 노릇들 해. 그 이후 조카의 회사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조카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조카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조카 찾는 것을 포기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매달 형의 납골당에 찾아가 조카에게 쓴 편지를 두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집을 나간 지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을 때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됐고 퇴직을 한 저는 바로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돈을 떠나 70 전까지는 돈을 벌어야 늙어서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즘 세상에 젊은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 잠깐 친구랑 대화해야 돼서 여기 차 세워두는 거니까 뭐 차 빼야 된다고 함부로 제 차 건드리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경고했어요. 하루는 아파트 입주민인 젊은 남자가 아파트 입구 앞에 차를 세워뒀는데 10분이 넘도록 차를 빼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차가 없더라면 세워둬도 상관없었겠지만 그 차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저는 차 주인에게 쫓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 차 뒤에 차가 늘었어서 그러는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서 클렉슨 울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이 영감탱이가 사람 말귀를 똥구멍으로 알아들었나? 잠깐만 세워두겠다고 했잖아요. 곧 돌아갈 거니까 아저씨가 가서 뒤에 사람들 입 닥치게 만들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 차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한 번은 건드는 순간 당신 모가지 꺾어버립니다. 이보세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당장 차 빼세요. 차 다른 데 세워두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하필 아파트 입구에 차를 대놓고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공포감을 조성하고 욕을 퍼부으며 말을 하는 차 주인 때문에 화가 난 제가 강하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차 주인이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차 주인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지 저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낸 관리비로 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나 이 아파트에서 제일 비싼 호수에 사는 사람이야. 제 멱살을 잡은 차 주인이 소뚜껑 같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누군가 그 차 주인의 손목을 비틀어 버렸고 그제야 저는 그 차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차 주인의 팔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내 손에 죽고 싶어서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당장 차 빼! 저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10년 전 집을 나간 조카였습니다. 조카의 말에 차 주인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바로 차를 빼줬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서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조카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성아, 우리 준성이 맞지? 내가 준성이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준성이 너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니? 엄마랑 준수랑 얼마나 찾아 헤맨 줄 알아? 저의 물음에 조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조카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 설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그동안 일하면서 너 드나드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집 보려고 온 건데 집 보러 나오는 길에 아빠가 보이더라고.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아빠인 거 알아보고 숨어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아빠가 멱살 잡히는 걸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달려온 거야. 준성아, 일단 집으로 가자. 엄마가 너 찾은 거 알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 사라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어서 아빠랑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는 저의 말에 조카는 순순히 저를 따라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는 조카를 보자마자 자리에 주저앉고 저처럼 오열을 했고 조카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너 왜 엄마 속을 이렇게 썩혀? 크는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속 안 썩이던 놈이 왜 다 커서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이냐고? 엄마가 너 잘못됐을까봐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도대체 왜 이제서야 돌아온 거야? 엄마, 그날 내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미안해. 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오려던 날 집 앞에서 만난 할머니가 나보고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못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니? 너 할머니랑 만난 적이 있었어? 할머니는 너 만났다는 말 안 하던데? 집 나가고 나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집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가 너 때문에 가족들 다 힘들어졌다고, 너만 사라지면 준수도 엄마도 아빠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사라지면 가족들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사라져 준 건데, 근데 나 너무 돌아오고 싶었어.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장모가 돌아가신 지 오래라 탓할 사람도 없었기에 저희는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나 2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예쁜 딸도 있어. 그 아빠랑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엄마가 보면 정말 좋아할 며느리야. 성준이 네가 아빠랑 엄마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줬구나. 혹시라도 집 나가서 엇나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장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아빠랑 엄마가 잘 키워준 덕분이야. 나 지금 돈도 잘 벌어서 아빠랑 엄마한테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아빠랑 엄마는 나만 믿어. 두 분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은 자수성가를 해 연매출 35억을 내는 제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본인의 친엄마와 쏙 닮은 여자를 만나 토끼 같은 딸을 낳아 잘 살고 있었죠. 조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그 누구보다 성공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도 미국에서 일을 하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 봄에 가족들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불안정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어릴 땐 형이 제 곁에 있어줘 행복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힘든 순간에도 제 곁을 지켜준 아내, 그리고 저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 아들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기만 하고 절대 불안정한 삶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조금 불안정한 삶을 살아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남은 생 동안 우리 아내와 아들들에게 잘하며 살 것입니다. 친구도 좋지만 결국 남는 건 내 식구, 내 가족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잘하면서 사랑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